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 이슈를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은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감염병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과학 전문 기자인 강양구 기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인 그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강양구 기자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새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공장 사정이 그다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공장 일을 하느라고 요즘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씩 계속 제가 오랫동안 과학기술이나 보건의료 분야는 취재해 왔으니까 뭐 상황도 계속 팔로우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양구 기자님을 이제 좀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잘 알게 된 계기가 한구석 박사님 사건 때인데 꽤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네, 벌써 20년 전 이야기라서 네, 20년. 근데 요즘에 가끔씩 생각을 해보긴 해요. 왜 생각을 해보냐면 그 요즘에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뭐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때 황우석 박사가 가짜 논문을 써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과학 사기를 쳤었는데 그때 과학 사기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98% 정도가 황우석 박사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이 소셜미디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고 강렬한 정보들이 막 쏟아질 테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그룹과 안 밝히는 그룹이 대립하면서 오히려 진실을 묵히는 상황이 네. 현재 같으면 돼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염병 이슈에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엄 교수님 요새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강양구 기자님 공장보다는 낫지만 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의사 인력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직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전공의 이후에는 잘 안 하던 여러 가지 술기들도 직접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재미가 있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를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체력적 부담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한계 상황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그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들은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더 버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사실 현 상황이 악화되게 하는데 또 기여했던 게 언론 또는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엄 교수님도 이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또 신문이라든지 기고도 상당히 많이 하셨었는데요. 특히 메르스나 코로나 겪으면서 이거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또 이 부분은 그래도 언론이 잘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조금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 전문가이지만 이런 신종감염병이 새로 생겼을 때 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특히 이제 정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접한 정보들이 그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중에게 국민분들에게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틀린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좋은 경로 또는 그 분명한 경로를 통해서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괴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떤 이 신종감염병의 진행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앞 단계에서의 그 부족한 정보로 인한 오류들이 사실 전문가의 어떤 이 발언, 의견의 어떤 발목을 잡는 또는 너 거짓말하지 않았었냐라는 식의 어떤 반응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오류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받아들임이라고 수용성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훈련이 잘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메르스 때도 그랬고 코로나19 초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 기자님은 이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기자로서의 또 취재를 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바라보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잘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인류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2020년 이제 팬데믹 사태가 그런데 이제 과학 기자 정체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팬데믹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니터링하는 게 그렇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할 기회잖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한 뭐 3년에서 4년 정도를 팬데믹이 발발한 시점부터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를 옆에서 계속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엄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목과 유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귀를 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적 처음에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코로나 감염병은 대표적인 게 사스나 메르스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약했을 때 감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사스나 메르스와 비슷한 패턴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잘 단속을 하면 대량 감염의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증상이 가볍거나 심지어는 무증상이라고 간주를 해도 좋을 정도에도 감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를 염두에 뒀을 때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적극적인 감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었고, 또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제 제가 전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틀린 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팬데믹 사태 3년, 4년 동안 계속 제 꼬리표로 가져가더라고요. 초창기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초창기 때 무증상 때는 전파가 안 된다고 했던 네. 무식한 기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도 좀 열려 있어야 되고 기자들도 열려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신종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씩 정보가 차근차근 쌓여갈 때마다 그 정보에 대한 옥석을 가린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바른 정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잠정적으로 그걸 전하고, 그런데 또 추가적인 사실로 여태까지 우리가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면 다시 정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그리고 이제 매개를 하고 있는 언론과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인 평가가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앞서서의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전문가들은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었고 정부도 아마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물론 뭐 이제 무증상일 때의 전파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는 했어야 됐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전파가 무증상일 때 많이 일어나냐 아니면 증상이 생겼을 때 많이 일어나냐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무증상일 때 전파가 된다라는 게 확실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필드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다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오류를 우리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학적인 논쟁의 부분은 사실은 열심히 논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증상대 감염이 되느냐 마냐는 증거를 찾는 논쟁의 부분에 해당되지만 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실제로 적응을 할 때는 실제로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욕을 먹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포데믹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잘못된 정보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간다든지 또는 뭐 특정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제 특정의 이제 좀 내용들, 특히 음모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거 있으시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또 그거의 실제 팩트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포데믹 중에 아직도 우리가 그 정부도 그렇고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괴롭게 힘들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백신과 관련된 인포데믹이었죠. 그렇죠. 예.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 또 백신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포데믹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1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코로나19를 보고 만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인포데믹을 이용을 하는 그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블로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자기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기자님께서도 약간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지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도올 선생은 이 언론의 그 속성을 한탕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탕 딱 치고 빠져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누구도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포데믹 관련해서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한탕이즘을 바탕으로 해서 혼란을 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레거시 미디어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정보 교류의 창구들이 끊임없이 이런 인포데믹을 생성하고 유통을 했는데 우리가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2023년 이후에 이런 고민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중단돼 버리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강 기자님 한탕이즘에 대해서 변명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지적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뭐 변명할 생각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변명할 생각 없고 이게 언론의 속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언론계 내부에서 제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되는 형태인 것 같아서 몸담고 있는 처지지만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그 새로운 정보를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프레임은 사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백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그 사건을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자가 아니라 이제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또 그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이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거나 저처럼 과학기술이나 보건의료를 비교적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기자들이 1차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출입 기자들이 보통 그런 기사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그 컨퍼런스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독 그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쓰셨던 한 언론사의 이제 기자 한 분을 타겟팅해가지고 그 기자님이 당시에 어디였는지, 그때 어떤 경찰서 출입
하는 이제 연차가 어린 후배 기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백신과 관련된 그 보도 기사를 쓴 전후의 기사들을 쭉 나열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백신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이라는 기사의 그 전날에는 옥탑방에서 고양이와 함께 발견된 고독사 할아버지의 기사를 쓰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날에는 인천의 한 유원지에서 그 아동이 잠시 미아가 되었다가 발견된 미담 기사를 쓰셨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쓰시는 와중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백신 이후에 아마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목을 자극적으로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우리가 감염병 팬데믹 사태라고 하는 비상 사태 속에서는 약간 정부 그리고 전문가, 언론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일종의 협약 같은 게 맺어져야 되는데 일단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속보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평소라면은 그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팩트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숙고가 되지 않은 견해를 함부로 내놓지는 말자. 그러니까 자극적인 속보 경쟁은 좀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소한 감염병 사태 도가는 특정 언론의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는 채널을 좀 단일화하자. 예를 들어서 뭐 SBS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SBS에서 나오는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사태의 데스크는 조동찬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권 일정. 네, 그래서 이제 조동찬 기자가 컨펌을 해야 SBS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철중 기자나 아니면 과학 전문하는 뭐 이영환 기자 같은 분이 데스크 역할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가는 기사는 그게 인터넷 기사가 됐든 종이신문 기사가 되었든지 간에 뭐 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들여다본 다음에 이건 아니야, 이건 내보내도 돼. 이제 그렇게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감염병 사태 기간 동안에 언론의 보도의 질이라던가 아니면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메르스 때를 거치고 나서 사실은 언론의 선정성 문제가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염병 관련돼서 이제 보도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보도 가이드를 사실 만든 적이 있죠. 맞아요. 그 보도 가이드라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었던 거죠.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진 못하고, 또 실제로 이제 의학 전문 기자나 과학 전문 기자분들이야 그 지침을 많이 보셨지만 일단은 사건 중심의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정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 없이 이제 바로 그냥 내용이 사건을 전달하는 측면으로 전달됐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동안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으로 갈리면서, 그러니까 언론사 자체도 이미 우리나라의 그 지평 자체가 소위 좌우로 갈렸다고 표현한다든지 진보랑 보수로 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일종의 그런 세력을 대변하는 형태로 활용하려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초기에는 총선이 있었고 코로나 말기에는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보도나 이런 데 상당한 또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언급이 좀 가능하실지에 따라서 원 교수님 먼저 말씀 가능하실까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는 한 3년 정도의 팬데믹 기간이 지속이 되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이긴 하지만 대부분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나았죠. 네. 오히려 우리는 미국보다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실제 이제
이 감염병이 유행이 진행하는 과정은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하는데 이 진행하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대응할 때는 사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만은 아니고 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때는 뭐 단순히 그냥 감염병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그 환경, 문화, 정서, 여러 가지 이 교육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이 되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 성향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갈등이 적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후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선택해서 결정했던 정책들이 정략적인 싸움의 빌미가 되는 상황이 많았죠.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론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또 왜 그렇게 백신을 샀냐, 또 왜 항바이러스제를 그렇게 했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큰 싸움거리가 계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좀 더 성숙해지셔서 좀 더 그런 논란에 있어서는 좀 그 공공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밖에는 사실 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그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 또 팬데믹이 발생을 해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은 그런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팬데믹의 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터 팬데믹 피리어드에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 많이 걱정이 되죠. 네. 사실 기자로서 전문가들을 이제 인터뷰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제 기자들이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 또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상당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이제 본인의 경험담 또는 후배들한테 이제 좀 많이 권장했었던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통 학회에 접촉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감염병 관련 경우에는 감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감염학회에는 당연히 홍보를 전담으로 학회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선생님들로 위원회가 짜여져 있고 그 위원회 선생님들이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번호 같은 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대체로 친절하게 그리고 맥락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언론사의 구미에 맞는 멘트를 해주는 전문가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엄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이제 받아가지고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론 지형도 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미진한 건 비판적으로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집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정치 집단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언론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각 교수님이나 엄준식 교수님께 멘트를 부탁했더니 딱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어떤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이재각 선생님이나 엄준식 교수님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그 언론사나 기자의 부차적인 기준인 거죠. 그냥 우리 언론사 구미에 맞는 멘트를 더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선생님한테 요청이 가고 그러면 실제로 감염병 대응 전체에서 보면 전문성이라던가 객관적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던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안목에서는 사실은 떨어지시는데 대중들은 훨씬 더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분들을. 그런 분들이 또 엄청 부지런하시긴 합니다. 근데 왜냐면 병원에서 더 한가하시니까 막 항상 그 온콜 대기가 되어 있다가 예, 예. 방송국에서 찾으면 얼른 가시고 예. 그다음에 기자들 전화 딱 받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패턴이 딱 있으니까 내 기사를 크게 써주는 기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자들이 보이면
전화를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더 센 멘트 같은 걸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또 중폭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는 이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한심스럽고 막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2020년에 팬데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지 간에 약간 좀 만나서 네. 대통령이랑 그리고 그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약간 초당적인 리더십 기구, 야, 맞습니다. 예. 초당적인 리더십 기구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실무는 당연히 뭐 복지부라든지 아니면은 질병관리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대국민 설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초당적인 그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치 행정 집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정쟁은 하지 말고 우리한테 최선에 맞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좀 표현이 과한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쟁을 치르고 났어요. 지금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약간 소강 상태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전쟁이 딱 터졌는데 서로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근데 그렇게 협력을 했는가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초기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이 됐을 때 당연히 정부 주도로 그 당시 여당 주도로 이 어떤 일이 끌려가다 보니까 반대쪽은 협조보다는 가만히 있었죠. 예, 왜냐하면 반대되는 얘기 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이제 오미크론 아웃브레이크가 크게 한번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 제각각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의견을 모았다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몇만 명씩 죽는 상황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백신이나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에 걸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됐냐면 어떤 도움도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그 정당들의 어떤 그런 이 통일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저 방역도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 또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제일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기자들도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이제 거의 감염병 전담한 사람들은 거의 뭐 3D 업종에서 일하는 꼴이 되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6개월이나 1년 만에 이렇게 막 바뀌게 되면 새로운 기자가 와서 전화하면 와, 또 처음부터 다 이제 이렇게 맞아요.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늘 이제 강 기자님이 책을 몇 권 좀 가져오셨거든요. 뭐 기자분들이 꼭 읽어봤어도 좋고 사실 여기 오늘 청취자들도 들으면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좀 알 수 있는 건 책을 가져오신 책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가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제 서가에 있는 감염병 관련된 책들 중에서 그냥 언제 읽어도 누가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 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그 데이비드 카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코로나19 전에 나온 책이에요. 코로나19 유행 한 4, 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사실상 코로나19를 거의 예측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걱정하는 바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왜 자꾸 신종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그 현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또 뭐 추적도 하고 소개도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그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봐야 할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조류독감에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진짜 잠깐 옆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간지를 저기 꽂아놓고 열심히 그 공부하면서 읽으시는. 네, 이건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에요. 작년 연말에 나온 책이고 저는 사실 이름을 알지 못했던 분인데 로버트 웹스터라는 분은 감염병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원로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감염병 전문가 원로 과학자가 올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그냥 평생 자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굵직굵직한 팬데믹 사태 그리고 또 그런 팬데믹 사태에 대응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같은 것들이 분량이 적잖아요. 근데 이제 얇은 분량인데도 굉장히 요령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평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해온 과학자의 회고록으로 읽히기도 하고 최근까지 과학계에서 밝힌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들을 핵심만 추려가지고 정리한 책이기도 해서 굉장히 유용한 책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이 책이 좀 의미가 각별한 게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로버트 웹스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냥 자기가 확언하건대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 팬데믹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지금 100 몇십 년 전에 1918년, 19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사태처럼 그 코로나19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책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분량도 얇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책은 이거 딱 책을 보시면 좀 약간 오래된 책 같잖아요. 2006년에 나온 책이에요. 2006년에 나온 책이고 저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사실 사회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보건 전문가는 아닌데 이 마이크 데이비스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 게 뭐냐면 사회학자이지만은 사회학자고 그 다음에 도시를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도시가 슬럼화가 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 살수록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관심의 폭을 신종 감염병으로 넓히신 겁니다. 그래서 사스 사태를 보고 나서 사스 사태와 유사한 팬데믹이 사스는 근데 감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훨씬 더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19 얘기를 했네.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 무증상이거나 증상이고 약할 때 전파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팬데믹처럼 퍼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를 추적한 책이 조류독감이라는 2006년이면 2009년에 신종플루 팬데믹을 거의 예측한 책이나 네, 다름없네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신종플루는 치명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세 책의 저자들이 이제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때는 1차 유행이 있었고 2차 유행이 있었고 3차 유행이 있었는데 1차 유행의 패턴은 통상적인 감염병의 패턴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주로 노약자들이 희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2차 유행 때 어떤 변이를 일으켰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변이를 일으켰고, 그렇게 변이를 일으킨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공격해서 당시에 20대, 30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카먼이라던가 로버트 웹스터라던가
마이크 데이비스 세 사람 다 공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스페인 독감의 2차 유행처럼 어떤 새로운 신종 팬데믹이 도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치명적이었지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치명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백신 공장도 돌릴 수 있었고 백신 연구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응급 의료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 스페인 독감의 2차 유행 때처럼 젊은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혼란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많이 참조하는 책들인데요. 어쨌든 책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순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이제 언론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짧게 한 1분 이내로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엄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메르스 이후에 정부가 이런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그 의사소통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이제 이 정부 안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메르스 때보다는 좀 나았지만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중과 국민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비슷한 걸로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자살 같은 경우는 이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전하면서 잘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 지침 같은 경우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많은 기자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신종감염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미 두세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국민들도 많이 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이런 그 국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 기자님. 네, 저는 2003년, 2009년, 2015년, 2020년. 그러니까 사실 21세기 들어서 거의 5, 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등장을 했고 때로는 제한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넓게 영향을 줬었는데 다시 이제 2025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나 2026년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는 또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그런 대목에서 준비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과거에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병과 저널리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전문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엄중익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과학 전문 기자인 강양구 기자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이었습니다.